국내 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고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 경로의 동쪽인 영남 지역에는 기차가 탈선할 수준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 예보에 스카우트 대원들도 새만금에서 전원 철수합니다. 내일부터 버스 1000여 대를 동원해 수도권으로 비상대피합니다. 학교와 기업, 종교계가 숙소 마련에 나섰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범의 이름은 최원종으로 22살의 남성입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근 살인 예고글이 194건에 달하는 가운데 65명이 검거됐습니다. 열차 안에서 아이돌 영상을 보던 팬의 환호성에 놀라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경남의 한 한방병원이 사무장이 설립해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부당하게 챙긴 돈만 53억 원에 달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족사 논란에 침묵하는 가운데 혁신위는 조기 해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첫 쌍둥이 판다가 한 달 만에 검은색 무늬가 확연해지고 몸무게는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번 여름은 날씨가 아주 유난히 요란합니다. 폭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또 태풍 대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열도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진로를 급변경하면서 한반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오는 10일 목요일 오전쯤 경남 남해안 지방으로 상륙해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풍의 반경은 350km,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입니다. 오늘 뉴스9는 태풍 예상 진로부터 먼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상위성 천리안 2호가 찍은 6호 태풍 카눈의 모습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해상을 지나 시속 7km의 속도로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5m인 강급 규모로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강풍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오는 10일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해 북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이 350km인 만큼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태풍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태풍 카눈은 강풍과 집중호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당시 남해안엔 순간 최대 초속 40m, 내륙에도 35m의 강풍이 몰아치고 9일 새벽부터는 남해안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틀 동안 강원 영동에 최대 500mm, 영남 지역에 300mm의 집중호우를 뿌릴 전망입니다. 태풍에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그리고 지형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동쪽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상청은 금요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이 이어지겠다며 특히 만주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도 결국 조기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주말을 계기로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간척지에 만들어진 야영장에서 대회를 계속 강행하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회 개최 전부터 장마에 시달렸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막 당일부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더니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개영 6일 만에 비상대피를 결정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 영지에서 조금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행사 진행과 관련해 플랜 B를 가동시켰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오늘 아침 우리 정부로부터 태풍 영향으로 조기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대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Well, I would like to stay here, but if we have to move, we have to move. Although it would be a lot of work. 조기 철수 결정에는 대회 장소인 새만금 지구의 지형적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갯벌을 메워 만든 야영지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 야영지에 물웅덩이가 계속 남아있는 등 배수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5일 각국 대표단의 대회 정상 운영 결정 이후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을 찾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는 태풍 카눈 북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됐군요. 4만 명 가까운 대원들이 한꺼번에 새만금을 빠져나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각국 대표단별로 철수하면 또다시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이번에는 조직위 차원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은 태풍에서 멀어지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많은 대원들이 조기 철수 결정에는 또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영국 대표단의 철수 모습입니다. 4,400명의 참가자들이 이동하는데 100대가량의 대형 버스가 동원됐습니다. 현재 새만금 잼버리 대회 현장에 있는 참가자는 156개국 3만 6천 명. 전원 철수에 1,000대 이상의 대형 버스가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카눈 북상 전에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 동안 철수를 끝내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6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철수에는 기존 잼버리장에서 이용하던 버스 200여 대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대형 버스 800대를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이송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태양은 저희 조직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차량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이나 민간교육시설을 대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3만 6천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꺼번에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서 이들이 머물 숙소,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전 부처와 지자체가 오늘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비상숙소 마련에 들어갔고 대원들이 가장 기대한다는 K-팝 콘서트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잼버리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플랜 B를 가동한 정부는 수도권 지역 숙박 장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15,000여 명을 수용할 시설 확보에 나섰습니다. 숙소로는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뿐 아니라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시설에 고향 킨텍스처럼 대규모 실내 야영이 가능한 시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능한 숫자를 최대한 알려달라고 했는데 구청별로 한 500에서 1000 정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소가 바뀌면서 프로그램도 크게 바뀝니다. 수도권 산업 현장이나 과학관을 견학하는 것은 물론 조기 퇴영한 영국 대원들처럼 남산타워나 고궁을 둘러보는 한국문화체험도 검토 중입니다. 비무장지대 DMZ나 임진각 방문과 같은 안보 프로그램도 거론됩니다. 참가 대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알려진 K-팝 콘서트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도권으로 장소를 옮겨 1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민간, 종교단체, 지방정부까지 모두 힘을 합쳐 도움을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물론 폭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긴 했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 잼버리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10년 가까운 오랜 기간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횟수만 100회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잼버리 준비가 아니라 공무원 외유에 돈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할 말 없게 됐죠. 외국 가서 뭘 했는지를 들여다봤더니 더 기가 막힙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229m, 아파트 13층 높이의 대형 선박이 물살을 가릅니다. 선상 수영장이 있고 객실 750개, 탑승 승무원만 750명에 달하는 호화 크루즈선입니다. 주로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오가는 관광선인데 2019년 12월
부안군 공무원 6명이 이 배를 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홍보가 목적이었는데 출장 대부분을 선상에서 보냈습니다. 새만금이 잼버리 유력 후보지로 선정돼 본격 유치전이 벌어진 2015년 9월 이후 잼버리를 이유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96건이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가 55건, 부안군이 22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2016년엔 부안군 공무원들이 잼버리 대회와 무관한 캠핑카 여행을 다녀온 뒤 보고서에 캠핑장 조성 방안을 연구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부안군 공무원 4명의 출장 일정도 프랑스 몽마르트 포도축제, 와인 시음 행사 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박물관과 뮤지컬을, 프랑스에서 에펠탑과 야경을 즐긴 뒤 출장 보고서엔 잼버리 유치 홍보가 목적이었다고 썼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예요. 중앙부처에서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 세계 잼버리 추진단도 2018년 5월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두 나라 모두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외국 가서 관광만 하고 왔겠습니까? 해외 잼버리의 사례를 보고 와서 보고서까지 냈는데 실제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이 나라 망신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새만금 개발청 소속 공무원 5명이 3,200만 원을 들여 미국 잼버리 대회에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야영지 내부 화장실과 샤워장에 전문 청소 인력을 배치해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며 악취로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창한 숲에서 열리는 미국 대회장과 달리 새만금은 매립지라 배수시설과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장을 매립한 농어촌 공사도 3천만 원을 들여 미국 대회를 참관한 뒤 그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진흙탕 야영지에 온열 환자가 속출할 가능성까지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정작 준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9년도에 했던 상황이 보다 보니 해당 국장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나. 건의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안 했죠. 이번 대회를 주관한 여성가족부도 미국 대회를 참관한 뒤 어른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분리해 각종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지난 2일 해외 대표단 남성이 여성 전용 샤워실에 들어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느 구석 하나 진지하게 잼버리 대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데 더 미운 건 정치권의 내탓 공방입니다. 시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선 지 1년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책임을 전 정부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죠. 때문에 여야 정치권도 다른 문제와는 달리 크게 목소리를 내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잼버리 준비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시작인 대회 유치가 확정된 문재인 정부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2017년 5월 처음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잼버리 개최 후보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새만금으로 선정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국제유치전에서 제25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진행 중인 대회를 엉망진창이라 표현하며 자학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30분 뒤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선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됐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와 남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 친문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평창 올림픽을 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성공적 개최를 이뤘고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토록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여야 모두 잼버리 준비 부족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최주연입니다. 예,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쓴 직접 비용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가 이 지경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다 들어갔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 행사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네, 새만금 조직위원회가 이 행사비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2018년부터 5년 동안 1,171억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쓴 기반시설 예산을 빼고 조직위원회가 쓴 돈만 870억 원입니다. 예, 870억 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의 돈을 쓴 거죠? 네, 부실 논란이 일었던 식사 제공에 121억 원이 들었고 야영장을 만들고 화장실과 샤워장을 설치하는데 130억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른데요. 이런 이동식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현장 관계자들이 조직위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화장실이 최소 260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시작할 때 17개가 들어왔어요. 회의 때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대요. 조직위원회에서는 예산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예, 물론 뭐 나중에 자세히 규명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조직위 설명도 다 믿기는 어렵군요. 네, 그렇습니다.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방역과 의료시설에 28억 원, 해충 방역에 7억 원 넘게 썼다고 했는데 잼버리 현장에서 지금까지 131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하루 수백 명씩 벌레 물림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기는 물론이고 화상벌레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결국 현장에는 민간 의료 지원단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들어오기 한 3일 전부터 방역을 했었어야 해요. 근데 전혀 모기에 물릴 만큼 물리고 나서 방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산이 있었다면 시작할 때부터 줬었어야죠. 물이라든지 모기 기피제라든지 방역은 시작하기 전에 했었어야죠. 예산이 있었다면. 그걸 왜 안 했는지. 이 계산서가 맞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따져봐야겠군요. 그런데 예산 규모를 다른 개최지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개최했던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세계 잼버리와 비교해보면 총 예산이 380억 원이었습니다. 예. 당시 참가자 규모가 3만 4천 명, 우리가 4만 3천 명으로 더 많다고 해도 사업비가 일본의 3배가 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도 뭐 상당히 많았더군요. 네,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출장비까지 모두 합쳐서 34억 원을 썼다고 보고했는데요. 우리는 84억 원으로 일본보다 50억 원 더 많이 쓴 2.5배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다고 쓴 돈도 돈이지만 뒷수습하느라 들어가는 추가 정부 예산과 민간 지원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 정말 뭐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군요. 하지만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좀 합쳐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22살의 최원종입니다. 최원종은 범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리거나 신림동 흉기 사건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신상이 공개된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 22살 최원종의 모습입니다. 검거 당시 짧은 머리의 사진과 머리가 긴 운전면허증 사진 등 2가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최원종이 구금 과정에서 찍는 머그샷 촬영을 거부해 최근 얼굴 식별이 가능한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경찰은 잔인한 범행 수단 등 현행법상 최원종의 신상 공개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최원종은 범행 전 지난달 벌어진 신림동 살인사건과 흉기를 검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를 든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신미약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완벽한 계획 범죄와 완벽한 모방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참사 현장에는 자그마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국화꽃을 놓으며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숨진 60대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나도 이 친구인데 가슴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냥 박살냈어.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신림동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SNS를 통한 이른바 살인 예고글이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관심을 끌기 위해 쓴 걸로 보이지만 공항, 학교, 야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주재용 기자가 그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5일 40대 A씨는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여성 10명을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상에 올렸습니다. 범행 예고글을 올린 A씨는 3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글을 올린 이유는 댓글 반응이 궁금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었다. 그런 부분이고 내가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댓글이 어떻게 쓰여질지 궁금했다. A씨는 실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했죠? 죄송합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해, 대구, 제주공항 등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의 대상이 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방과후랑 이제 뭐 돌봄 교실, 병사 유치원 원생들 전부 다 이제 뭐 등교하지 말라고. 현재까지 SNS 등을 통해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194건입니다. 이 중 65명을 붙잡았는데 절반 이상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흉기 난동의 살인 예고글까지 넘쳐나면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불안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승객이 아이돌 영상을 보다가 좋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난동으로 착각하고 대피하느라 순간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에는 테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주말 저녁 지하철 9호선 열차가 아이돌 가수 공연 관람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놀란 승객들이 출입문 쪽으로 몰리면서 한바탕 혼란이 벌어집니다. 승강장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승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엔 역 안에 난동범이 있다, 사람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25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돌 가수 생방송을 보며 팬이 지른 환호성을 비명으로 착각한 오인 신고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주민이 공원에서 운동하던 16살 중학생을 흉기 난동범으로 인해 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중학생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묻지마 범죄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벌어진 소동들인데 대중교통을 타도 뭔가 저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 같고 3단봉 같은 걸 구매하려고 했어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선 호신용품 주문량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무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예요. 남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일부 지하철역엔 무료로 나눠주는 호신용품까지 등장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과 교사를 공격한 피의자는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때 치료를 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정부가 그래서 도입하려는 게 이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 입원제입니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암초가 많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지난해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역시 8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지만 최근 3년 동안 치료를 안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저지르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한다는 건데 4년 전 조현병을 앓던 중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잃게 한 안인득 사건 때도 논의됐습니다. 저도 불이를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불이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에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금도 법에 따라 보호자나 지자체, 경찰이 전문가 진단을 받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데 법원에까지 권한을 주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병상 부족도 문제로 꼽힙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2021년 약 5만 명으로 3년 새 15만 명 느는 등 증가세이지만 정신병원 병상 수는 최근 6년간 1만 개 이상 줄어 올해 5만 3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폭염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2시간 전쯤에는 인천에 1시간 동안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고성에도 300mm의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충북 청주에서는 30분 동안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도통 하늘을 종잡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러는 것인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고성의 상가거리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이 성인 남성의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맨홀을 열어도 빗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12시쯤 돼가지고 자정쯤 돼가지고 연락이 나왔을 때는 바닥에다 물이 한 무릎 정도는. 지난 이틀 동안 강원 고성 306mm, 양양 194mm 등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등 52건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강원 고성에는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저지대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늘이 쉴 새 없이 번쩍거립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서 번개가 30초 간격으로 30분 동안 이어지는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하늘에서 계속 전멸을 했어요. 그 번개 같은 게 끊임없이. 천둥 소리는 없었어요. 벼락과 함께 국지성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는 건 낮에는 대기 상하층의 기온이 매우 높게 오르는데 밤이면 상하층 내 기온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성의 경우 바다와 태백산맥에 끼어 있어 비구름이 더 강했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기류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더욱 강한 비가 내렸고요. 이 태백산맥이라는 지형적 보름 넘게 이어지는 불볕더위가 한반도의 기상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밤에도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많이 더웠습니다. 전력 수요도 크게 늘어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에 전력 수급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길거리를 돌아보면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상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서울 명동거리.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가 곳곳에 보입니다. 아예 보행로 쪽 벽면을 통째 개방한 곳도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비춰보니 인근 도로는 대부분 빨간색인데 문을 연 채 냉방하는 업소는 도로 바닥까지 냉기가 닿아 파란색입니다. 현재 거리의 바닥 온도는 42도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냉방하는 곳 앞의 바닥은 28.8도로 측정됐습니다. 문을 연 채 냉방하면 문을 닫을 때와 비교해 전력 사용량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납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히지만 상인들은 무더위 호객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세 엄청 나오겠네요. 최대 전력 수요는 93.6기가와트로 지난해 92.9기가와트 기록을 넘어 역대 여름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인 이번 주만큼은 개문 냉방을 자제해 주시고 정부는 예비 전력이 11% 정도 남아 전력 수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최고의 도수 치료라는 광고를 내걸고 환자를 받고 있는 한 한방병원이 알고 보니 의료진이 설립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개업한 사람은 이미 2차례나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보공단에서 부당하게 챙긴 돈만 53억 원에 이릅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최고의 도수치료팀이란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점심시간 12시 반에서 1시 반이고요. 하지만 건보공단과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 병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질적 소유자인 A씨는 2021년 한의사 B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대가로 B씨에게는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병원은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을 타냈는데 142차례에 걸쳐 7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전에도 2번이나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징역 2년형, 2015년엔 사무장병원 4곳을 한꺼번에 열었다가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또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A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돈이 총 53억 원에 달합니다.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B씨는 자기도 속았다고 항변했지만 저는 일도 제가 사무장 병원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은 구조적으로 환자 건강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에서 불법으로 돈을 타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사무장 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건보공단에서 74억 원을 불법으로 타갔습니다. 건보공단이 환수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받아낸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기관은 1,698곳으로 모두 3조 4천억 원을 건보재정에서 타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6.7%에 불과합니다. 경찰 수사 기간이 평균 1년인데 그 사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막상 저희가 징수하려고 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서 신속한 조사와 압류 조치로 환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탈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같은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도입 법안은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영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LH조사위원회가 한 달 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품질의 콘크리트가 사용됐는지 진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수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LH의 조사 보고서입니다. 설계 기준 강도에 한참 못 미친 콘크리트 품질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콘크리트 원자재인 레미콘에선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난 만큼 현장에서 물탄 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자와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한 정황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콘크리트 타설뿐 아니라 타설 뒤 굳을 때까지 관리하는 작업, 즉 양생에 대한 주의사항 검측을 했는지조차 불투명했던 겁니다. 그 외기 기온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 지침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그 사전에 점검이 빠르게 됐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당시 감리자마저 퇴사해 청문을 통한 확인도 힘든 상황. 감리하는 당시에 콘크리트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퇴직했다고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조사위원회의 원인 규명은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시공에서부터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건설 분야의 잘못된 관행들을 2차제에 꼭 뿌리 뽑아야 하고. 국토부는 감리를 확인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옥상옥의 궁여지책을 내놨지만 전문성 없는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해온 업계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업체들에게 사실상 가격 동결 지침을 내렸죠. 그러자 업체들이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값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이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소비자들은 기만당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제조사 캔맥주를 마트 두 곳에서 샀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하나는 375ml이지만 다른 하나는 370ml로 5ml가 적습니다. 375ml짜리는 아예 이제 판매를 안 하고요. 370ml로. 가격은 지금 동일하긴 한데. 맥주 원료 보리값 상승을 이유로 제조사가 4월 이후 생산한 용량을 줄인 겁니다. 약간 뭐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예,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속았다는 생각이 조금. 오렌지 원액 가격 인상 여파로 과즙 100% 오렌지 주스는 과즙 함량이 20% 줄었고 기존에 100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80으로 낮아진 걸로 확인됩니다. 국내 젤리 시장 점유율 1위 제품도 감량을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포장지도 가격도 같은 젤리 제품인데요. 지난 4월과 5월 각각 제조된 두 제품 무게를 재어보니 정확히 20g 차이가 납니다. 값은 그대로 봉지당 5개씩 덜 넣어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용량 변화를 공지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는 은근슬쩍 내용물만 줄였습니다. 우선 공시는 없었어요. 분량이 변경이 됐고요. 판매가는 다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죠. 현행법상 고지 없이 용량을 줄여도 포장 표시와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줄어드는 걸 그러면 어떻게 규제나 제재할 방법이 있냐?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표기 방법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 꼼수 가격 인상에 불경기 소비자 장바구니는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사실 당한 느낌이네. 당한 느낌이 있겠어요. 소비자 탐사대 고승현입니다. 예, 휴가에서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혁신위는 이러면 내일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혁신위 활동도 끝날 걸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휴가 기간 김은경 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가 복귀 첫날 유감을 표한 건 김 위원장 관련 논란이 당에 부담을 준다는 기류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신우이 폭로에 따른 논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고 당도 개인사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런 공유는 됐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사 문제여서요. 네. 시부모를 18년 모셨다는 말이 거짓이라 폭로했다는 김 위원장 신우이 주장에 자신이 김 위원장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고모는 조부모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반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혁신안 논의에 주력했고 혁신위는 내일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발표에는 공천룰 조정과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 당원 권리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명계에선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혁신위의 인선도 이재명 대표가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선 당초 9월 초까지 활동 예정이던 혁신위가 내일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다는 통계 보도 얼마 전 해드린 바가 있는데 2달 연속 2%대로 하반기 물가 안정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죠. 그런데 유가처럼 가격이 급변하는 품목을 빼고 계산해 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뭘 뜻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고깃집입니다. 최근 삼겹살 1인분 가격을 2,000원 올렸습니다. 인건비 올랐지, 그다음에 사료비 올랐지, 전기료 올랐지,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내리질 않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그거로 끝이야.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올릴까 아니면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또 올리면 손님들한테도 약간의 좀 불만도 있을 거고 또 안 올리자니 저기 뭐 인건비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빼고 그런 물가를 계산해 보니 올해 상승률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2%대 안정세지만 물가의 근본적 추세는 강한 오름세인 겁니다. 몇백원 차이긴 한데 그래도 앞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오르다 생각을 해요. 여기에 국제 유가와 고물값까지 오르고 있어 고물값 하고가 다시 올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인건비, 추가적인 다른 비용들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상 여건이 불안한 데다 추석까지 다가오면서 물가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열차가 탈선해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기계 결함이 문제로 지목되는데 테러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선로를 이탈한 열차가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누워 있습니다. 일부 열차는 종이장처럼 찢기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에서 여객 열차 열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अचानक ड्रिल आवाज महसूस हुआ मुझे अंदाजा हुआ कि गाड़ी पटरी से उतर गई है बस इतनी अंदर मिट्टी फैल गई आके सारा मेरे को पता नहीं बर्थ गिरा पता नहीं सारे सर पे गिरा. 이 사고로 탑승객 최소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에는 지역 주민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열차 주변에 모여들고 부상당한 이들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यहाँ के जो मकामी लोग थे काफ़ी हमने जो है 1 घंटा तक तकरीबन यहाँ पर रेस्क्यू किया लोगों को फिर मुकामी हॉस्पिटल मुंतकिल किया.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적 결함과 함께 테러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गुफ्तगू की और तहकीक का आगाज़ कर दिया है और उन्होंने कहा है कि मैं उसको पब्लिक करूँगा कि इसकी क्या वजह है. 파키스탄에선 영국 식민지 시절 이후에도 여전히 현대화되지 않은 열차 시스템과 선로 때문에 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2년 전에는 열차 2대가 충돌해 6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났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쌍둥이 판다의 모습이 한 달 만에 다시 공개됐습니다. 몸무게도 꽤 늘었고 이제는 제법 판다 특유의 검은 무늬도 자리 잡았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꼬물거리는 쌍둥이 판다. 귀와 눈, 등에 생긴 검은 무늬가 제법 판다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늬가 없었는데 이렇게 계속 무늬가 생기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7일 엄마 판다 아이바오와 아빠 판다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가 생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등에 생긴 검은 무늬가 첫째는 아빠 판다를 닮아 알파벳 V자 모양, 둘째는 어미 판다를 닮아 U자 모양이고 180g, 140g이었던 몸무게는 1.1kg, 1.2kg으로 각각 6배, 8배로 늘었습니다. 첫째 바오는 키가 더 크고 또 둘째 바오는 옆으로 좀 살집이 있어서 똔똔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인 아이바오가 한꺼번에 2마리를 돌보지 못해 사육사와 함께 한 마리씩 번갈아 기르고 있는데 앞으로 시력이 생기고 생후 4개월부터는 걸음마도 가능합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 이제 5개월 정도가 되면 나무를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나무를 무수히 오르면서 판다는 생후 6개월쯤부터 젖을 떼고 대나무를 먹기 시작합니다. 쌍둥이 판다도 이때부터 관람객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For expansion, I'm for empire. You are a very attractive man.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가 새 영토 크림반도 시찰에 나섰습니다.
그의 연인이자 크림 총독 포템킨은 시찰 코스를 따라 겉만 번드르르한 가짜 마을을 꾸몄죠. 그렇듯 눈가림에 급급하는 전시행정, 탁상행정을 가리켜 포템킨 마을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거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민 얼굴을 포템킨 강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겉만 번듯하고 내실은 초라한 헛개비라는 얘기입니다. 8월의 최고 기온이 36도를 웃도는 점을 감안해서 조경과 시설물 설치를 통해 그늘이 있는 휴식 장소를 확보할 것이다. 간척지에 가장 잘 자라는 나무를 곳곳에 심어 풍성한 숲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5년 전 전라북도가 내세웠던 장밋빛 그림입니다. 전기, 수도, 화장실, 세면장에 우리 전통 문화를 연계해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고도 했죠. 그게 다 새만금판 포템킨 마을이자 경제 강국 한국의 민낯이었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가 했더니 결국 태풍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대원들을 새만금 야영장에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찾아온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국을 경험하고 즐기게 하는 새로운 책무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떨어졌습니다. 촉박하지만 최선을 다해 추락한 국격과 신뢰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 다음 잼버리를 준비해온 지난 6년과 개막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야만 합니다. 당장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총 사업비 1,171억 원 중에 제일 중요한 야영장 시설은 1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들이 99차례나 다녀온 해외 출장엔 의뢰 외유성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반 공사는 대회 2년 전에야 입찰 공고를 냈다죠. 개막하자마자 온갖 문제가 터져나오자 조직위와 지자체가 늘어놓은 말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책임을 놓고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을 해대는 건 한심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출발을 어디서 했든 현 정부 역시 행사 진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출범 1년 석 달이 되도록 전 정부 탓을 해서야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집행했지만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북지사가 집행위원장이고 민주당 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회 축소와 중단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체 이런 무대책과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번번이 나라 망신의 선봉에서는 한국 정치판을 단 며칠이라도 거둘 수는 없을지요. 8월 7일 앵커의 시선은 누굴 탓하겠습니까? 였습니다. 오늘 제주 서귀포의 모습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요즘인데요. 절기상 입추인 내일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겠고요. 영동 지역은 어제부터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가 해제된 상황인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그 외 곳곳으로는 강한 소나기 구름도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최대 100mm 이상, 시간당으로는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은 목요일 오전이면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하겠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